오늘 주제는요. 일단 유튜브 이야기 먼저 할게요. 박원순, 김재련 이런 식의 제목 달잖아요. 네. 노딱이다? 무조건. 무조건 노땅입니다. 예. 어처구니가 없더라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 제목에 노랑머리 변호사라고 쓴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텍스트로는 안 걸리고 싶어서. 근데 붙을 거야, 그래도. 난 다시 그 김재련 변호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사건이 처음 났을 때는 경황이 없으니까 언론이 그 당시에도 미리 준비됐던 보도를 돌아가신 날 냈잖아요. 이러이러한 그렇죠. 의혹이 있었다고. 네. 그리고 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은 박원순 시장한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라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정신을 깨놓고 보니까 뭔가 너무 이상한 거야.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일단은 제가 온라인에서 포원 이야기를 하나 질문이라고 몇 가지를 했더라고요. 김재련 변호사한테는 질문이에요. 4개월 전 현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비서가 남자 비서를 성폭행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와 동일하고 그 당시 김 변호사께서 변호를 맡으셨는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드리면 맞습니다. 남자 비서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김재련 변호사가 변호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과정에서 시장님 언급이 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사실관계는 좀 확인해야 되는데요. 자, 4월 14일 날 이 비서를 포함해 가지고 전현직 비서들끼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4월 15일 총선 날을 쉬잖아요. 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아주 편하게 그냥 술자리를 한 날이었는데 이날 사달이 났죠. 평소부터 고소인을 갖다가 좀 마음에 두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사람과 단둘이 인사불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모텔로 데려다 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서로가 마음을 확인했다고 생각해서 남자 측에서는 어떤 그 스킨십들을 갖다 진행을 했고 그 스킨십들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에 중도에서 그만두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남자의 주장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성폭행을 당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4월 15일 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까지 지가 밝히는 걸로는 만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법률 구조 지원을 갖다 받게 해주려고 성폭행과 관련돼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단체를 연결시켜 줍니다. 그게 아마 성폭행 위기지원센터였던 걸로 알려졌는데 이 위기지원센터의 이사가 김재련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웃기는 게 이 위기지원센터 이것도 강남에 있어요. 성폭행 위기지원센터에 설립할 때 당시에도 같이 관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사를 맡고 있는데 전담 변호사예요 또. 근데 이 전담 변호사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변호사를. 전담 변호사라고 하는 분을 추천을 해줘. 추천을 해주면 법률구조지원공단인가 거기서 지금은 3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원금이. 그러니까 이 돈을 받으면서 인권 변호사가 편하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요즘엔. 이 시스템에 의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소개를 해줬다 그러는데 처음 만난 날을 얘네들은 5월 22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4월 15일 그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 이 부분에 전부 다 김재련이 결합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걔네들이 밝힌 거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가 축약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데 첫 번째 그 사건이 있어서 결국 담당했던 변호사가 김재련으로 떨어진 건 맞죠? 마지막에 냈지만. 지금 현재는 이 고소인이 그 대리인으로 삼고 있는 가장 핵심은 김재련 변호사고 온 세상이라고 하는 김재련 변호사의 로펌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이 의도가 오염되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질문. 그때부터 그 여비서에 대한 김재련 변호사의 박 시장님 관련 여부에 대한 상담과 조사가 진행된 것인지요. 그리고 그 해당 남비서의 판결 내용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여비서 고소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하다가 여기 박 시장님이 관련 여부가 튀어나온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정황상으로 보면 그 상황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성폭행 사건을 조사하다가 박원순 시장 이름이 튀어나오면서 사건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확인을 끝까지 안 해주려고 할 겁니다. 당장 해당 남비서에 대한 판결이나 고소가 진행되는 게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중단된 걸로 알고 아니요. 있고. 재판은 진행 중입니다. 재판은 진행 중이에요. 재판은 진행 중이고 판결은 아직 안 나왔고 지금 뭐가 이제 그 뭐예요? 그 기각이 됐냐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거예요. 구속영장. 그러니까 이 남자 비서가 준강간이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의식을 상실하고 있는 사람을 성폭행을 했다. 그러면은 거의 구속이 기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그렇죠. 그런데 구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그 안 된 사유가 지금 그 보면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구속이 안 됐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미 서술했던 내용 가운데서 어느 정도 정신이 있거나 완강히 거부할 정도의 의식이 있었다고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고 중간강을 했다고 보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기각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죠.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상 맞습니다. 멈춰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 있거든요. 여기서 예. 질문이 또 들어가요. 고발 내용 중 시장님의 행동과 처신이 특정 젊은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법률 위반으로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불법적인 행동이 뭐였는지 밝혀주시고 해당 법률 조항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 이런 상황들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고소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가장 악랄하게 쓰여진 것이라고 보이는 유출된 진술서, 이게 1차 진술서입니다. 보통 1차 진술서가 가장 좀 적나라하게 주장이 나열되고 그렇죠. 그게 기억에 의존해야 되면 굉장히 세게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거죠. 그게 어머니를 통해서 예.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나갔다 그러고 그렇죠.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했던 가짜였는데 알고 보니 진짜였던 가족에서 유출됐다고 아니, 얘기할 수 있는 살이 좀 붙긴 했지만 고소장은 아니에요. 그건 정확히 맞는 말이고 그 1차 진술서이긴 한 거죠. 그러니까 그 1차 진술서인 진술서요.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가장 악랄하게 기술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의였던 부주의였던 유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유출이 된 게 그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신 그 날 그래서 나오지 않는 그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날 밤에 다 싹 돌았던 거죠. 찌라시도 아니고 정말 특이한 형태로 확 퍼져나갔어요. 그 자체가 여론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그걸 누가 시장님이 돌아가실 걸 예상 못한 행위였다고 나는 봐요. 그럼요. 돌아가실 걸 예상 못했지. 그러니까 저희가 그날 저녁에 너무 전격적이잖아. 시간으로 따져보면. 더 기억을 하는 게 저희가 그때 성동일 100회 한다고 예. 방송을 접고 예. 시장님 좀 발견되셨으면 그러면서 속으로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텐데 이거 새벽 동틀녘이나 돼야 발견되겠다 예. 라고 생각하면서 당황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게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니 누가 이거 뭐지? 자, 라는 보세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임라인을 보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먼저 오전에 그러니까 그 전날부터 접촉을 합니다. 검찰하고. 검찰과 접촉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날 오전에 원래 검찰을 먼저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고소인을 에스코트해서 이 사람은 거의 대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죠. 파기한 다음에 그 고소인과 얘기를 하고 나서 경찰에 가서 이걸 넣습니다. 경찰에 가서 넣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 조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새벽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나오는데 그 상황에서 새벽까지 그러니까 막말로 경찰에서 조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이 문건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수형 경찰 조사 받아보셨죠? 그럼요. 한밤중에 새벽까지 하는 조사가 아유, 있다는 얘기 있어.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제가 잡혀 들어갔을 때. 그 잡혀 들어가도 서울대 그 시간대 앞에서 예. 서울대 앞에서 단풍 그게 이렇게 언제적 얘기야? 몇십 년 그러니까 전. 뭐 법이고 뭐고 없고 그냥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요 경찰도 업무 시간에만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가 되는 장소에서 조사를 합니다. 예. 그게 기본인데 이건 특별 중에 특별로 보통 사람들 일단 이거 답변부터 해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젊은 여성에게 특정 젊은 여성에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불법적인 행동이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게 뭐였는지 밝혀주시오. 지금 없어요. 확인된 게 전혀 그 없습니다. 진술서에 그 의존해서라도 접촉이 제대로 있다. 그래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추행으로 한번 고민해 볼까라고 하는 행동이 침대에 누워 있다가 나 좀 안아줘 그랬는데 안아줄 수는 없어요. 이러다가 그럼 일으켜줘 해가지고 손잡고 일어난 게 다. 이거 왜 접촉이 호 해준 것도 입술이 닿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셀카 찍을 때 몸 밀착시켰다 이게
이게 무슨 추행입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 아까 그 고소장 초안에 들어있던 내용 중에 주물러야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말이 튀어나왔는지에 대한 우리는 그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맞아요. 처음에 받은 사람들 시장님이 그런 사람이었어? 어떻게 왜 젊은 비서한테 안아달라고 하지가 어떤 맥락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겁니다. 몰라요. 당사자를 제외하고 나고 나면.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성추행의 의도로 한 말인지 어떤 다른 상황들이 연계되어 있어서 한 말인지는 맞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네. 중요한 건 그 말은 자기 주장일 뿐이에요. 네. 그냥 나 좀 일으켜줘 이랬을지도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여론을 악화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그랬단 말이야? 어떻게 젊은 비서한테 안아달라고 하지? 그 안아달라고 한다는 그 문장 한 줄이 더군다나 거기가 침실이란 말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시장실의 한쪽 귀퉁이 그래서 칸막이도 제대로 안 쳐져 있는 그런 그냥 라꾸라꾸 침대 하나 놓여 있는 창고처럼 물품 비치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 정도에서 안아달라고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냥 일단 네 번째 질문까지 마저 예, 가야 될 것 해보겠습니다. 같아요. 시장님이 토요일 아침 남산에서 마라톤 연습을 할 때마다 가회동 공간에서 남산까지 차를 태워준 증인에 따르자면 해당 여비서가 현장에 나온 곳은 지난 수년간 딱 2번. 그것도 시장님 권유가 아니라 동료 여비서의 권고로 나온 것이 사실인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 자체가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동료 여비서의 권고로 나왔는데 이거를 또 왜곡시킨 거죠. 그러니까 본인 기억이 섞인 거죠. 본인이 과장돼서 무언가 있었다는 거 하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아 그래요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 이건 아주 작다고 생각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김재련이 과장한 겁니다. 그 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 네 가지를 하게 되면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비서가 김재련 변호사를 어찌됐건 연이 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에 껴있던 남자 비서 판결에서 들어갔던 것 자체가 주장으로 입증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문제가 되는 남자 비서에 관련된 행위 정도가 나갔다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후에 본인이 했던 가장 격한 상태의 증언을 감안하더라도 그게 사실이고 120%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몰고 갈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놓고 앉아서 지금 화가 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입증된 것이 없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시장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수많은 유추도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확신을 갖고 있지만 정말 이런 거 볼 때 너무 답답해요. 무조건 저희 사실 이거 갖고도 어저께 한바탕 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저께 어. 그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요즘 이제 반론 기사들이 조금씩 칼럼 형태로 나오고 있어요. 그거 어떤 그 기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요. 팩트 체크 전문 매체의 대표라고 하는 작자가 2차 가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박원순은 기획된 미투였다라는 얘기 그런 주장에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 기사를 정보성으로 퍼날랐는데 갑자기 광번하면서 뭔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성수형에 되게 많이 싸웠고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빼박 증거가 하나라도 있었으면 저희 모두 이해는 못하겠지만 수긍하고 조용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평소에 진보라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딸 키우잖아요. 우리 모두 다. 예. 다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쪽인데 그러니까 이게 미투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미투라는 게 원래 시작된 것은 법률적인 어떤 단죄를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놓고 그러니까 내 자체가 증인이라는 말은 원래 미투에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적 단죄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내가 내 얼굴을 드러내놓고 어떤 그 특정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의 이런 행위 나쁜 행위들을 도덕적으로 규탄해 보자는 의미가 강한데 그게 작정하고 나온 운동이 아니었고 유명 헐리우드 여배우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걸로 제작자라든가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서 성폭행 혹은 성희롱 시도가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그래서 세웠던 매튜의 규칙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했고 입증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증인이고 그 사람이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림이 그려진 거죠.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정치 성향에 뚜렷한 어떤 변호사가 이거를 고소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가 막 휘둘러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의지와 상관없이라고 얘기하면 그 김재련은 또 명예훼손을 고소를 할 그러니까 겁니다. 의지와 상관없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해버리기 시작하면 사건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서 사실은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문재인 정부나 박원순 시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보면 뭐 저런 방송이 다 있어 생각하실 분들이 있고 좀 전에 그런 놈을 제가 봤습니다만 반대로
상태로 생각해 보자고. 실제로 그런 미투가 이렇게 오염돼 버리면 실제로 우리의 딸들이 미투 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걸 미투라고 말하는 것과 뭐 또 팩트 체커께서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구분해 드리면 이거는 미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 고소가 들어간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증거가 있어야지. 예. 그런데 그 성범죄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증거를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텔레그램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 초대할 때 나오는 그 장면 하나예요. 여기서 예. 여기서 김재련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피해자가 고소하면서 증거를 제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부 증거에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것이 이제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이 일부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방적 진술, 네. 호호했다는 거. 네, 국민이 수사기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릴 필요는 없다.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일단 반박해 드릴게요. 네. 김재련 국민이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거 안 보여줄 것이다. 다음에 박원순 피해자 2차 기자회견 안 간다. 이것도 사실은 미투도 아니고 뭐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아까 그 미투와 형사적 사건을 구분해 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예. 그럼 미투가 아니고 형사 고소 사건이잖아. 예. 아까 말한 미투의 원래 원칙이 법적으로 재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유명하거나 어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성적으로 어떤 학대, 성추행, 성폭행 이런 것들을 해왔던 것들을 자기 얼굴을 까고 맞아요. 내 자신이 증거이기 때문에 자기 양심을 거는 거예요. 양심을 가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형사사건으로 고소되면서도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그 대상인 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건을 김재련은 즉시 증거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을 납득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으로 법을 아는 그리고 문제 제기를 했던 변호사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피해자의 대리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예요. 아니, 나라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보세요. 고소인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될 위기에 처해 있어. 그러면 대리인이라면 이 고소인을 대행해서 결정적인 증거들을 갖다 까발리면서 자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추모할 수 있느냐.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라고요. 그러면 나부터도 박원순의 마지막 가는 길이 충분히 아름답지 못했다. 지저분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나온 이야기가 안희정 김지은 사건도 김재련이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대 법대 라인들이죠. 네. 그러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김재련이 아니고 어떤 뭐 정권이라든지 정당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자기 남편 그 류재용 그 YTN 뭐 사회부장 나중에 보도국장 했던 기획실장이었습니다. 기획실장 했던 이자 영전을 계속했죠. 박근혜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편이건 자신이건 정치적 편향성이 뚜렷한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도지사나 시장들을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하면 침몰시키는 역할을 한다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딴 거 다 떠나가지고요. 김재련 지금 저 페북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페북이 2018년 8월인가 거기서 주미 대사랑 만나고 리셉션에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다고 자랑질하는 거 이외에 뚝 끊겨 있다가 이번에 미투 사건 일어나면서 미투 사건이라고 한 표현 뺄게요. 자, 그 의혹. 서울시장 그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지면서 그 문제가 벌어지니까 자기가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다시 만듭니다. 그래놓고 2차 가해에 대해서 저주하는 포스트들을 쭉 올리다가 최초로 그 2차 가해가 아닌 주제에 첫 언급한 게 뭐였느냐? 윤미향 의원이 그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기가 일 많다고 미뤄서 그것이 특권이었다라고 주장하는 SBS의 가짜 뉴스를 포스팅하면서 저주한 거예요. 그게 유일한 첫 포스팅이었어. 정치색을 유감없이 드러낸 거죠. 이거는 정치색 뭘 다 떠나서 아니 본인이 저지른 짓을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화해아치유재단 이사였잖아요. 화해아치유재단 이사로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상처를 위안부 피해자한테 줬던 사람이라면 지금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니? 이게요. 그 YTN에 있던 유재용이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제보를 무마해가지고 무마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성매매 동영상이 딱 왔는데 그거를 이건희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마야? 성매매 이걸 왜 동영상- 무마라고 표현해 이 기자들아. 아, 그러니까 봐봐. 재벌 회장이 성매매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여성 인권과도 연관이 있거든. 당연하지. 근데 지 남편은 이 부분을 아예 그냥 다시 갖다 줌으로써 자기 YTN이 보도 안 하는 사건이 돼버렸고 그게 뉴스타파로 갔단 말이야. 자 보세요. 김재련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온 세상 그 로펌에서도 그렇지만 2대 법대 라인들 그 주류라고 하는 라인들 있잖아요. 그 라인들에서 성매매를 뭐로 다루고 있죠? 성폭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들이 말하고 있는 성폭력 중에 하나야 성매매가. 근데 그 성매매를 갖다가 자행을 했던 그것도 자기 집에서 자행을 했던 그런 작자의 더러운 동영상을 내부 고발자가 고발을 했는데 그걸 갖다 바치는 사람이 남편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양심 있으면 남편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김재련이 자기 남편을 밑으로 고발해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간단히 말하면. 그 하여튼 성폭력 굳이 말하자면. 공범으로. 참. 그 이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사 한 명, 시장 한 명, 이분들이 결국은 김재련 손에 당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요 실패한 그런 공작이 하나 있었죠. 서지현 검사 쪽의 변호인을 자처하면서 문무일 총장을 공격하려고 그랬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서지현 검사의 변호사라고 JTBC 카메라 앞에 딱 서가지고 이 여자가 공격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총장이죠 당시. 당시 검찰총장이 문무일을 공격했다고. 문무일을. 그 안태근을 공격하지 않았다니까? 안태근의 성추행을 보면서 눈 감아준 사람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제 이번에 그 증거라고 텔레그램 몇 개 톡을 우리가 그 방송 다른 방송에 그걸 제대로 한번 격파를 좀 해드렸는데 타임라인으로 해가지고 예.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이 성추행했다는 증거는 한 가지도 없고 내가 비서실에 자리를 바꿔달라고 이야기했다는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타임라인상 말도 안 되는 증거가 또 거기 들어있더만요. 저기요. 어. 인재개발과를 가고 싶다 그랬어요. 인재개발과가 어떤 데인지 알아봤어요. 서울시 관계자들한테. 선망의 과야.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비서인 거예요. 수행비서. 그러니까 수행비서를 했던 친구가 인재개발과로 가는 것이 허락이 되면 특혜래요. 인재개발과는요. 측근이 쉽게 표현하면 아니, 당연하지. 인재개발과는 어떤 데냐면 그러니까 서울시 그 공무원들 중에서 인재들을 골라서 이제 뭐 훈련을 시키고 간부로 키우기 위한 그래서 자리다, 이거지? 간부로 키워주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야.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인사권자들의 어떤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들을 만들어주는 과라고 볼 수 있어. 브레인 중에 브레인들이 가는 거야. 서울시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느 부서에 누가 절 알고 그걸 갖고 있어서 연결해서 TF를 구성하거나 끌고 가는 일들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니까 이 인재개발과로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얘 욕심 많은 애인데. 보통은 네. 자기가 두각을 드러내게 되면 거기서 연락이 오지요. 가고 싶다고 가는 부서가 아니라 그럼요. 뽑혀가야 되는 부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스카웃이 되는 거죠. 박원순 시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인사특혜잖아요. 근데 사실 이쪽은 공격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세력이 아니라 정말 하는 과정이나 전개됐던 거를 그냥 상식선을 생각해 보면 우연히 걸렸는데 저는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할게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그게 한이 돼요. 근데 그 부분에 자기가 잘못한 게 1이라도 있게 되면 그것 때문이라니 생각하고 엉뚱한 99를 그냥 감당하게 돼요. 예.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내 자식이라면 어떨까? 내 자식이 내가 시장하는 것 때문에 몇 년간 온갖 손가락질 받고 그나마 이 나라에서 못 살아. 근데 이제 정말 터무니없는 게 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사람들 기본 삶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해왔던 시장으로 그렇게 오래 노력을 했고 삼선을 아름답게 퇴임하려는데 이제 그 똑같은 덫이 자기한테 더 온다?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웬만한 거 견뎠고 지금 푸나님이 저 갱생, 재활, 성수형이 끌어내서 웬만하면 이젠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데 그냥 대입만 깊게도 안 하고 잠깐 해보면 이게 견딜 수 있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얘기 나왔을 때 앞부분에 있는 거나 뚫어보면서도 들춰보게 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가게 될까 봐.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 하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박원순 시장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이라면 그분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너무나 잘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온 세월이 있어요. 한 60년 넘게. 그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고소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뭐 그게 논란이건 뭐건 간에 시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인격 가진 사람들은요. 실제로 내가 성추행을 인정하는 상황이 오면 유서에 가장 중요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냥 보통의 필부가 아니잖아요. 선출직 2위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생을 마감하려고 해. 근데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을 만큼의 가까운 비서에게 내가 성추행을 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가장 중요하게 유서에 쓴단 말이에요. 미안하게 됐다. 사죄해달라, 뭔가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전례가 노회찬 의원 두 분이 같은 연배고 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됐을 때 근데 그거조차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유서나 썼던 글들 제가 어디 곳곳에 가서 시장님이 썼던 글들을 마주쳤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서 그 유서에 있는 문장을 보는데 뭐가 막 가슴에 딱딱한 게 막 맺히는 꽂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진짜 말을 아꼈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억울하다라고 쓰거나 뭐가 하다 보면 어떨 때는 2차 가해가 되죠. 내가 세상 숨을 끊는데 이걸 뭘 밝히는 게 있나.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진실을 알려줄 거라고 웬만한 진실들 알려지는데 수십 년 걸렸어요. 수십 년. 그러니까 그 미투하는 당사자가 얼굴 드러내면서 내가 증거다 하는 것처럼 난 박원순 시장님의 유서가 굉장히 중요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성추행했다는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 입장에서 김재련 변호사 시장님 돌아가셔서 이제 뭐 형사적인 문제는 사실상 거의 끝난 부분에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박원순 시장이 어떻게 그 비서를 성추행했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할 자격이 우리한테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알려달라고 하는 것도 2차 가해. 2차 가해고. 그걸 안 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건데. 박원순 시장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도 2차 가해고. 그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서 뭔가 조사를 하고 다녀도 2차 가해고. 기사를 쓰려고 취재를 해도 2차 가해고.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은 파시즘이에요, 이거는. 네티즌들 고발당한 사람도 많아요. 많아요. 우리도 할지 모르겠다, 솔직히. 지금 고발할 걸? 고소할 걸? 근데 요거는 진짜 말이 안 돼요. 김재련 변호사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다면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건 국민의당 도리가 아니다. 아니 제발 좀 우리가 너희들 편이 될 테니까 2차 가해 안 할 테니까 그 증거자를 좀 보여달라고. 거기 뭐 속옷 사진 뭐 이랬는데 속옷 사진이라고 하면 떠오르게 되는 그 음란한 사진들을 보여달라고 좀 제발. 아니, 박원순 시장님하고 친했던 사람 치고 본인 입증해 보세요 할 때 그 헐렁한 러닝 사진 요즘도 이런 거 입는 사람 있나 싶을 정도로 찍어서 나 맞다고 하는 사진 그 소탈해 보이는 이미지 안 받은 사람들 없어요. 야, 진짜 참 자기 남편은 성매매를 덮어버린 그런 아니, 사건을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를 어떻게 다뤘고 그리고 보세요. 본인이 송유관 그 공사 직원 그 강간 살해 사건을 갖다 어떻게 다뤄가지고 지금 그 부모한테 피눈물 나게 했는지. 그냥 하나로 다시 돌아가서 다른 건 없어요. 김재련이 뭐 했건 남편이 뭐 했건 다 잊어버립시다. 일단 고소를 했다는 그 고소인이 지금 우리가 납득될 정도로 시민들에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납득될 게 아니더라도 안희정 같은 경우 충분히 문자라든가 내용들이 나오고 공방을 통해서 알려진 게 있어요. 지금은 고소했던 게 돌아가셔서 더 이상 뭐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안 진다 뭐 이런 걸 다 때려치고 우리가 떠드는 거 싫으면 고소하지 말고 뭔가 결정적인 걸 내놔서 입을 닫게 만드세요. 저희도 이거 얘기하는 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얘기하기 싫어. 예. 나는 나의 평소의 소신과도 이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괴롭거든요, 진짜. 난 딸을 둘을 키웠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성인이 돼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투가 계속 나와야 되는 그런 세상이 저주스러워. 그런 사람이야. 근데 보자고. 도대체 이게 뭐냐고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마무리랄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미투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은 미투가 아닙니다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미투는 아니래요. 스스로. 아, 그러니까. 지금 성추행 고소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추행도 인정할 만큼 뭔가 근거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저는 예. 인정하지 못하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치 광풍처럼 불어가지고 사실상 여당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국회의원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여성 의원들은 구색 맞추느라고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진상조사 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우리 아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나는 저기 정충숙 의원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묻고 싶어요. 정말 저 열심히 그 용인 쪽에 지인들 있는 사람들에게 정의원이 돼야 된다고 하고 헌신적으로 뛰었거든요. 나름대로는 그렇게 제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박원순을 눈에서 박원순을 그 걷어내고 봤더니 진실이 보였다고 얘기했는데 당신이 살기 위해서 박원순을 죽인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하태경 같은 자가 장례식에 모였던 게 몇만 명이 어떻고 해가면서 8.15 광복절 집회할 때 시장님 추모식을 끼워넣는 것마다 진짜 혈압이 올라요. 소름이 돋죠. 자, 시장님 돌아가시던 날 바로 고소장 초안이 공개되면서 사람들 굉장히 많은 머릿속에는 박원순 시장이 그런 행위를 했을 거라고 믿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첫 받은 워낙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충격적이어서 지금도 그걸 못 지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의 살면서 어떤 신과 같은 사람도 악의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저놈이 가늠 안 한 자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는 것을 왜곡해서 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도 직접 밝힐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언론에게 던져주기만 하면 찢어발기죠. 김재란한테 던져주세요. 반론권이 없는 상태에서 박원순 시장의 그런 행위들이 고소인의 주장일 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그래도 이게 형사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다면 이게 어떤 사건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진실을 알고 싶은데 시장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사실은 고소 사건 자체는 성립이 안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확전시켜가지고 비서들이 뭐 고소녀가 뭐 자리를 옮겨달라고 했네만의 논쟁으로 번지던데 본질은 박원순 시장이 고소녀를 어떻게 형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만큼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 증거를 보여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미투가 아니라면 2차 가해란 말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거기까지 합시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예.